이 사람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이지, 이런 걸 좀 스스로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악당이나 악마를 구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속에 아무 때나 막 침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돼. 왠지 아세요?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호구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질투. 때론 관계에서 사람을 불사를 수도 있는 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나한테 크게 느끼는 사람은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용입니다. 오늘 저희 책과 삶이 새롭게 준비한 책과 사람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이호선 교수님 함께 하셨어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과 참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이지, 나의 인생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스스로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공식에 맞춰가지고 착 마치 기계 속에 넣었다가 네. 빼는 것처럼 금방 할 수 있겠지만 네. 세월이 시금석입니다. 아, 세월이 삶의 연금술이고요. 그건 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필요해도 친구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저 고등학교 때 체육복 빌리러 많이 다녔어요. 네네. 저 일반에서 11반까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체격이 맞아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뚱뚱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적어도 라지에서 엑스라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애여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또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각 반마다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애들을 포진시켜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저랑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서로 체육복을 빌리는 관계거든요. 이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동시에 우리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도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언제든지 움직이는 거고 때로는 그래서 토라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용도 혹은 친구의 어떤 개념 혹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이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얘는 진짜 참 친구였어. 이거는 세월만이 우리에게 그 세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풀물 속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까지 순금처럼 나오는 이런 연금술의 과정으로 지나보니 사랑이었다. 지나보니 우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중고등학교 때 했던 실수를 여전히 하고 심지어 지금은 돈을 버니까 사기도 당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걸러낸 힘은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얘가 나를 아무리 봐도 자꾸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때로는 나를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애인 것 같아. 나를 호구로 삼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친구들은 정말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관계를 끝내야 되겠어 하잖아요. 그 비슷한 친구들이 또 나타난다. 이상하죠. 나는 호구형인가 보다. 나는 타고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유형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건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다. 반복적인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석을 좀 받아보시면 좋아요. 분석이라고 하는 건 상담하고는 좀 달라요. 상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면 분석이라고 하는 건 내 생애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가지고 내 생애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핵심적인 주제도 좀 찾아내고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예방책이자 동시에 내 스스로 다른 눈을 갖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친구 얘기를 했지만 친구는 저는 인간관계의 아주 핵심이자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지내가면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이 놀라운 샌드백들, 내가 항상 힘들 때마다 툭툭툭 쳐도 가만히 날 받아주고 그 친구들이 또 내 옆에 힘들 때는 내가 그 샌드백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기도 했던 그 세월 속에 그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물어볼 수 있으나 분명한 건 내가 아껴야 그 존재가 내게 와서 항상 친구라고 내 귀에다 속삭인다는 것. 내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그 지점만큼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드는 생각인데 내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딱 보시기에 나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 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구분 지을 수 있는 말투,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내 귀에 캔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항상 달콤해요. 네. 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캔디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극티들이 있죠. 야, 극티, 너 맞아. 이거 틀렸거든? 이런 얘기들 있는데 내 귀에 캔디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내 귀에 극티도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골고루 갖춘 자가 저는 진짜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게 딱 정해진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면 인생이 살맛이 나잖아요. 대신에 필요한 시점에 딱 조언해주고 아니라고 딱 제안을 해주고 그러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도 아 내가 이건 굿이고 이건 배드구나라는 이 통제가 조금 더 잘 되게 되잖아요. 이런 다채로운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최고 권력으로 올라가면 다 내규의 캔디만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올바른 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정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로마 도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의 마차를 타고 딱 들어갈 때 그 최고의 장군 바로 뒤에는 누가 있냐면 노예가 한 명이 탑니다. 노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네가 잘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야. 너는 멍청한 순간도 있었어. 너 침착해.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노예가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지경에 올라가면 스스로 주변에 사람들이 다 옳다 말하고 그것이 참이다 말하니까 내 반대편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끝까지 고양된 순간 그 도파민이 폭발하는 순간에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침착하게 만들고 정반대편에 나의 일명 김을 빼는 거죠. 초치는 거예요. 그런 초치는 말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양되는 최고의 순간에 할 수 있는 큰 착오 혹은 큰 실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개의 귀 속에 들리는 여러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보다 덜 실수하는 사람, 최고의 순간에 파이팅도 또 기쁨도 주지만 동시에 너무 교만해지거나 혹은 최악의 순간에도 잘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순간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친구 사이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 무의식적으로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경험을 딱 겪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당혹스럽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시는지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례한 행동은 두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 대놓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암암리에. 그렇죠? 근데 무의식 중에 무시한다? 요거는 이제 알아채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하간에 그 사람은 자기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로 세 번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사람들은 정말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속에 아무 때나 막 침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돼. 왠지 아세요?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호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나는 함부로 해도 내가 찍소리 못한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나는 그냥 혼자 쟤는 왜 저러지 정말 하고 혼자 징징 짜고 울고 이럴 사람이지 대놓고 그 앞에 얼굴에 면전에다 대고 하지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예를 들어서 상하 관계,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선배와 후배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성별의 대결일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분명한 건 이미 그 상태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첫 번째 나에게 무시하는 말이 나올 때 이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흔히 초기 처벌 효과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에게 확 세게 들어가서 그럴 때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미 장벽은 이미 그 경계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움츠리고 아무 반응을 안 하잖아요. 심지어 기분 나쁜 티도 안 내잖아요.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한테 멱살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훅 들어올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나에게 막 인생의 멱살 잡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참을 대로 좀 참고 정 그게 어렵다 싶을 땐 다음번에는 녹취 좀 해야죠. 그래가지고 갑질 119 뭐 이런 데다 좀 신고를 하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명시적으로 다른 친구들인데 나 대놓고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얘는 함부로 해도 돼. 공개적으로 나를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데 문제는 이 처벌이 이 사람에게로만 시작되지 않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문이 열린 거예요. 다른 애들 나를 함부로 하고 호구로 알고 나에 대해서 기꺼이 험한 말들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런 공격성은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함부로 말할 땐 다음은 함부로 행동해요. 그 다음에 함부로 다루어요. 마치 물건처럼.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공격이나 자극이 왔을 때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눈 부릅뜨고요. 한 번이라도 아주 불쾌한 티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남은 생애 내내 다음번에 우리는 밤에 가서 분명히 이불킥하고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불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 매장 상태인 거예요. 이건 좀 굉장히 전 위태로운 상태로 좀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암리에 무시하는 거 있어요. 암암리에. 그거 진짜 기분 나쁜 게 분명히 얘가 날 무시하는데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진짜 밥맛 없어요. 네. 진짜 이거는 어떻게든 한 방 치자고 하니 얘가 또 농담이었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도 이때도 반드시 반응해 주셔야 돼요. 나 좀 기분 나쁘더라.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하는데 좀 기분 나빴어. 그럼 관계가 좀 깨질 것 같아서 좀 불편하잖아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어와요. 간을 또 본단 말이에요. 암암리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애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지점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두 번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모르고 첫 번째는 당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식이, 이 녀석이, 이 지지배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마음 갖고 내가 다음번 어떻게 하리라고 마음가짐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걔가 다시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친구는 그래도 양반인 거니까. 그런 정도의 인간관계는 좀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애구나 알면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의식적으로 지가 나에게 그런지도 못한다고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실수예요.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말했나? 내가 몰랐네. 미안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땡큐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질투. 질투는 이 사람의 무의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어요. 너를 살짝 짓눌러 가지고 약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든지 나보다 내 밑에 있는 나한테 심리적으로 꿀캐끔 만들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의식하는 경우도 있죠. 의식하고 있다가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는 거죠. 나중에 막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내가 한번 눌렀더니 걔가 아주 찍소리도 못하더라. 약간 이렇게 자기를 의시하고 눕게 만들기 위한. 진짜 피곤하게 산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걸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거 어떻게 못난이라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누군가와의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못난이에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이겨야지만 나는 승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냥 내 스스로가 존재의 아름다움과 나만의 기쁨을 전혀 갖지 못한 거거든요. 때로는 모르게 옛날에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라도 복수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질투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이거 되게 무서운 감정이에요. 때로는 관계에서 사람을 불사를 수도 있는 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나한테 크게 느끼는 사람은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좀 웬만하면 좋게 지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질투 때문에 나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나에게 마이너스, 때로는 나의 실패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얹은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를 누르려고 한다 그럴 때는 한두 번씩 져줘도 돼요. 좀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정리를 해도 그 친구가 우리가 관계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정리했는데 너는 나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절하면 심플하게 끝날 것 같은데 대신에 내가 딱 손절했는데 네가 나를 손절해?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서 화려한 날과 같은 이런 영화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관계라는 게 늘 이겨야 맛이 아니고 단절해야 맛이 아니라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명언집들 많이 읽어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는 자는 큰 피해를 당하진 않아요. 내가 알고 지는 것. 근데 모르고 지는 건 나중에 억울하지만 내가 알고 지는 건 내가 얘보다 한 수 위거든요. 다음번에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나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이 변수들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보면 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상할 정도로 잘 지내고요. 이를테면 저도 제가 잘못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사과 어떻게 해요? 전 진짜 사과 빨리 해요. 사과도 잘해요. 미안하다! 사과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미안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웬만한 거 아니면 제가 져줘요. 그게 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관대한 자가 질 수 있다. 더 마음에 품이 큰 자가 질 수도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문득 드는 이제 궁금증이 그럼 최소한 이런 사람은 좀 미리미리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인간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탁탁 치면 네네. 나쁜 거 쫙 빠지고 좋은 것만 네. 싹 남는 순도 99%막 이렇게 남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근데 그런 건 없죠. 음. 악당이나 악마를 구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인생에서 피해야 될 존재들은 선명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그건 제3자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망을 넓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객관적으로 조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저는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이비 종교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비 종교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는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이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일종의 신앙처럼 작동을 하거든요. 오로지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객관적으로 밖에 나와서 볼 때야 비로소 이게 옳고 그름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제3자가 의미 있게 해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종교가 있을 때 그 종교가 나에게는 마치 알고리즘 같아서 마치 그 안에 타고 들어가면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곳일수록 반드시 정반대편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 정반대편에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친구의 틈이 잠깐 보이는 순간 그 이야기가 깊이 들어올 만한 하나의 가능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늘 조언을 해주었던 그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순간에 있어. 야, 걔는 아니야. 야, 네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너에게 이게 마이너스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누군가 이렇게 자꾸 제3자가 적어도 3명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내 주변에 믿을 만한 3사람 그리고 안전한 3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와 1대1로 늘 한결같이 이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에도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가장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께서 딱 보시기에 평판 좋은 사람,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좀 잘 살았다 회사 되시는 분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뭐 좋은 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그 문턱을 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하객이 많다든지 아니 조문객이 많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사회생활 잘했구나 친구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뿌렸던 거예요. 그냥 뿌렸다는 건 돈을 냈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단순히 부조를 했던 관계를 떠나서 인품을 뿌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의 인품은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들어주고 이런 또 때로는 뭐 직접적으로 돕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시간들이 누적돼서 그 주변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평판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마음 투자. 관계 투자를 많이 한 거고요. 그 사람 속에 가서 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항상 그 옆에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대단함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인품이 있는 거예요. 인품이라고 한다면 좋은 결을 가진 사람이 일관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보여주는 인간적 태도를 저는 인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품과 사람이 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품도 넓고 격도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품격이라고 할 텐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잘 드러났던 바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떤 좋은 평판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건 전 3가지 요소를 갖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관찰. 두 번째는 관심을 꽤 많이 보였던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관용이 있는 사람이다. 관용.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관찰을 잘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알고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잘 캐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상을 물어보기도 하고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별일이 없는지 알아채기도 하고 하는 이런 능력. 두 번째 관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듣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거죠. 세 번째 관용이라고 하는 건 때로 우리가 관계가 약간 멀어지기도 하고 약간 삐뚤어지기도 하는 순간에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그런 관계 아니잖아.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항상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내는 이 능력을 저는 관용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런 관찰과 또 관심과 이런 관용, 이런 요소들을 두루 갖춘 분들을 보면 사람들 사이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평판이 좋다면 그 사람의 평판 좋은 이유를 한번 보고 그 평판에 걸맞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다리가 찢어지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라 이게 품이 넓은 사람들은 그냥 되는 건 아니구나. 타고난 것도 있고 그만큼 에너지도 그만큼 풍성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에너지가 또 넘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요소들을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장점은 좀 가져가자. 그중에서도 어떤 장점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웬만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준다면 나도 좀 편해지고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품이 넓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평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을까요? 어렵네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저는 사람은 그릇대로 좀 산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 그릇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릇이 작은 종지가 작다면 여러 개의 종지를 두면 돼요. 어떤 사람은 냉면 그릇이고요. 어떤 사람은 물탱크 같이 크고 어떤 사람은 대양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 종재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종지처럼 작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종지와 또 다른 크기의 또 감사의 마음, 또 돌보는 마음, 또 신나는 마음 이렇게 여러 개의 마음을 내가 다채롭게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종지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펼쳐놓으면 이게 또 하나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운이 좀 남네요. 오늘 이효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친구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거 기억하면서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전해드리는 책과 사람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심리학자 이효선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저는 외모 그리고 의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옷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구나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옷도 좀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책과 사람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창용입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식을 전달드리고자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이효선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책과 사람 구독자 여러분,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효선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다뤄보고 싶은 주제는 제가 너무 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50대가 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여유로움과 기쁨이 느껴지시는 분들, 행복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제일 먼저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한데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우아할 수 없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율성이 이 사람이 훨씬 더 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에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몸에 대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우아함의 핵심 중에는 지적인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우리가 흔히 속칭 가방끈이 길다라고 하는 고학력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라고 하는 굉장히 학력이 낮다라고 판단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참 재밌죠? 우리가 존경하고 우아하다 느낄 때는 학력은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뭐 이분들의 평생에 이력서를 쳐다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이분들이 보여주는 여러 특성들 중에 기와 품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역시 이분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의미 있게 또 이 삶에서 우아함을 보여주는가 보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돌보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이 사람의 기품을 보여주고 인품을 보여주는데 아주 핵심적인 지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께 인터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점점 나이 들수록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기품 있는 사람, 그리고 참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있으면 우아하고 기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참 치유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아,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예쁜 말이냐? 제일 먼저 상욕하지 않고요. 상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욕은 일단 욕하는 사람이 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주 써봐야 욕을 욕답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욕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대개는 앞뒤를 안 가리고 위아래를 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내가 깔보는 사람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일 때 그 욕설을 하게 되고요. 또 욕은 그 안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욕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욕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주체는 뭐냐면 욕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들에게, 딸에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가족에게 서슴지 않고 평생에 걸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별로 사람이라고 잘 안 봅니다. 정말 상욕을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핏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사람으로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또 당연히 대상, 곧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욕을 하는 사람은 사회 상규에도 맞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내 혀조차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른의 범주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약간의 거친 표현을 쓴다,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도 단어를 또 선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기품이 있다, 우아하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제가 흔히 삼질이라는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삼질,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아함이나 기품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특별히 자랑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죠. 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또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랑을 하는 건 괜찮은데 요것 때문에 어떻게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자랑도 삼가해야 되겠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내가 할 만한 자리에서 한 번씩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랑한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날 밥은 그 사람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밥을 사더라도 누군가 상처받거나 아픔을 느낄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삼가해야 우리는 이 사람이 기품이 있구나, 또 어른이 가지고 있는 우아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 진짜 질이 낮은 행동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은 여기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가장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도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간질 많이들 해봤어요. 그러나 그건 어렸을 때, 우리가 치기 어릴 때 이야기인 거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간질을 한다는 건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부류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간질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친구하지 않아요. 세 번째, 지적질이 있는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지적질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적질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삶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할 수 있다면 지적 말고도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지적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내가 교정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도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누가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가 자랑질이라든지 또 이런 이간질이라든지 지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아한 사람들의 범주에는 발견할 수 없는 범주이다. 오히려 우아한 사람이다, 기품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칭찬 많이 하세요. 예쁜 거 봐주고, 잘했다 말해주고, 기꺼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또 자랑해주고,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칭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품 있는 사람, 우아한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잘하세요. 칭찬은 나중이에요. 먼저 인사하고, 기꺼이 와서 손을 내밀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진짜 잘 나간다는 회장님들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뭐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또 어떻게 뭐 이런저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께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늘상. 보통 에헴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옛날 회장님이고요. 요새 회장님들은 또 인기 있고 또 먼저 이렇게 존중받고 이런 분들은 보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먼저 존중해주고 인사를 많이 하세요. 또 감탄 잘해요. 감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잘했다 이런 칭찬 정도가 아니고, 어쩜 이렇게, 이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빛나는 이분들이야말로 우아하다. 이런 분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그분들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얼마나 닮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좋은 어른이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아하다, 기품 있다 하는 건 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페르소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 단순한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관된 이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오늘 리액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독 기품 있고 우아한 분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아우라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이런 외적인 매력 이런 것도 좀 중요한가요? 그럼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건 외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혀만 우아한 사람들도 있고요. 손만 우아한 사람들이 있고 옷만 우아한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의 삶이 우아하다 말할 때는 이 많은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한 말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냄새가 펑펑 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약간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약간 처음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아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놓을 때는 굉장히 다채롭게 많은 것들로 자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지하는 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옷도 좀 잘 입어야 됩니다. 표정도 좀 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포커페이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 표정을 지어줄 필요도 있고요. 입으로 감탄의 표현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옷도 그럴듯하게 입으면 상대방하고의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더 빠르게 형성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내가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아한 사람의 흉내를 내도 돼요. 우아한 사람의 꼴을 갖추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쪽이 들려물었다 하더라도 내 바깥쪽의 일련에 보여주는 양태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기쁨 있고 우아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들어보니까 내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적인 매력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어요.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식의 이런 태의 옷을 입는 게 조금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아유 당신이나 좀 잘하세요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외모 그리고 의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옷은 사회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구나,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구나, 또 이 사람이 돋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욕망까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을 딱 받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점부터 상담이다라고 저는 보통 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요. 옷 입는 정도, 또 어떻게 몸을 구부리고 들어오는지, 다리는 절지 않는지, 물론 이 정보가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물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때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 나만 편하면 됐지? 그러면 바지 위에 팬티 입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통상적이거나 일상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나이 들수록 옷을 정갈하게 입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게 입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첫 번째,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유사하게 입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뭐냐면 정신적인 상태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다든지 겨울에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계절 감각을 느끼지 못한 채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이 사람은 치매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정서적 공간감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이런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성과 비정상성도 보여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욕망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 다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나 혼자 빨강이야.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튀고 싶구나. 다른 사람들 다 하기엔 평범하게 입은 나 혼자 반짝이야. 이 사람은 거의 반무대구나. 근데 이거는 단순히 반무대가 아니라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튀고 싶은 거죠. 저도 원색 옷을 되게 많이 입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색 옷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선 개의치 않고 그냥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나 이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는 옷을 그냥 입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저는 의상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자유롭게 입어도 된다.
크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내 춤을 그냥 내 박자에 맞춰서 내가 원할 때 추도 될 만큼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면 그냥 빨간색도 괜찮다, 노란색도 괜찮다, 다 입어도 된다.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이 행사에 맞는다면 어떤 옷이든 상관이 없다. 다만 부끄럽진 않아야 되겠다. 동창회에 나갔는데 왠지 다른 애들은 또 명품에 미음자 들어가 있는 거 하나씩 다 이거저거 하고 왔는데 나만 왠지 남대문에서 옷 입고 산 옷 입고 간 것 같으면 약간 꿀리는 느낌도 들고 쫄리는 느낌도 조금 들긴 들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의상이 부적절하지만 않다면 그건 인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깨끗하고 깔끔하게만 입고 가면 된다는 것, 대신에 그 역할에 맞는 의상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전 꼭 이런 얘기는 드립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걸 어떻게 입겠어 하는 거 있거든요. 입으세요.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현란해가지고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입는 건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쯤 우리 드레스도 입어보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맞질 않아서 못 입는 거였거든요. 요새는 인터넷에 싼 옷들도 많이 입고 하니까 한 번쯤 나도 우아한 옷 입고 싶다? 집에서라도 입어보면 어때요? 또 내가 이 옷 입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뭐라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관심 있어요? 그리고 막상 밖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제멋에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아함에 상식이 좀 깨져도 이제는 괜찮을 나이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다리 아프잖아요? 이제 그거 못 입어요. 이제 또 허리 굽잖아요? 또 그 옷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었던 옷 버리지 못해서 한 번쯤 입어야 되겠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입으시고 그 다음에 버리세요. 상관없어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막 춤을 추어도 내 춤을 출 나이가 됐다면 이제는 의상에서도 조금 자유롭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도 이제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외적으로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외적인 매력이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게 또 인간관계나 심리적으로도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이와 관련된 또 이야기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몸의 근력은 마음의 근력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 관리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할 때는 내 자신을 첫째 사랑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 결과를 보면서 내 몸의 변화를 이렇게 관측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진 내 결과를 보고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아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또 우리가 20대, 30대는 그냥 조금만 막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고 또 사실 몸을 운동 안 해도 그냥 예뻐요. 그냥 생명 그 존재 자체가 빛나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점점 키도 줄어들고 몸도 망가지고 체형도 변화하면서 이 몸에 대한 부정성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러면서 내 몸이 싫어져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미워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게 별거 아니에요. 뭐 헬스장 다니고 뭐 PT하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딱 찍고 돌아와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의 성취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째, 내가 몸이 점점 좋아진다는 경험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를 믿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면서 근육이 90대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계속 근육이 늘거든요. 조금씩 늘어서 그렇지 결국은 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근육이 조금씩 늘면 늘수록 이상하게 몸이 펴지면서 마음도 펴져요. 이 마음이 쫙 펴지면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그거는 도파민 경험도 있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씩 일군 하나의 이 단계적 성취가 나에게 주는 일종의 허리를 펴는 과정하고 똑같이 마음의 허리를 딱 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 이 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나가라. 매일 나가라. 걷는 순간, 나가는 순간 세상과의 접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러 나간다는 건 빨가벗고 나가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걸어도 괜찮을 만큼의 옷도 내가 알아서 내 몸을 챙기는 거고, 나갔다 걸어올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운동화를 신는다는 것, 필요하다면 지팡이를 짚든지 뭐 보행보조기를 하든지, 아니면 걸을 수 있으면 또 내가 걸어서 혹은 뛸 수 있으면 뛰어서 갔다 오는 그 모든 과정에 내 스스로를 살피는 과정이에요. 내 스스로를 살핀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누가 나를 돌봐줘요?
가족이 돌봐주면 땡큐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이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인간은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 훨씬 더 홀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나를 돌봐야 되는 건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스스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영양제도 필요하면 먹고, 제가 그래서 흔히 밥, 영, 검 얘기 많이 해요. 밥 제때제때 챙겨 먹고 자식 밥 먹이듯 내 몸에 먹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식이 오면 그냥 우리가 찬밥에 그냥 물 말아주나요? 아니에요. 밥 해가지고 생선 한 토막 튀겨서 하다못해 뭐 김치찌개라도 끓여가지고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그거 따뜻한 거 먹이려고 하는데, 나이 들면 내 몸을 내 자식 먹이듯 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하나씩 꺼내가지고 무조건 한 번씩 먹고, 늘 따뜻한 국 하나는 무조건 챙겨서 먹는 걸로. 두 번째, 영양제도 필요하면 먹어야 돼요. 우리가 비타민 D가 가장 대표적인데 한국 사람들의 80%는 필요한 비타민 D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진대사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능이나 우리 우울증과 같은 이런 것도 다 관여하는 게 비타민 D거든요. 햇만 째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요? 햇빛을 얼마나 쬐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햇빛을 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려면 하루에 20분 이상 정말 쉼 없이 햇볕에 쫙 자기를 온몸에 굽듯이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시 삶은 그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팔다리가 불편하면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서 거의 집안에만 머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유튜브만 계속 보시는 분들 많아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대신에 현대인들은 영양제로 많이 이걸 또 커버하고, 특별히 식사를 잘 안 챙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영양제를 의사와 약사 논의하셔가지고 꼭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건강검진 빠짐없이 하셔가지고 이게 중대질환의 30% 정도를 찾아내고요. 결국은 뭐냐면 건강의 핵심에는 자기 돌봄이 있는 거예요. 자기돌.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내 부모 비위 맞추느라고, 또 학교 다닐 땐 선생님 비위 맞추고요. 결혼해서 내 배우자로 살고, 또 내 자식들 낳았을 땐 누군가의 또 부모로 사느라 한 번도 내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게 사실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혼자 남겨지거나 또 부부만 남겨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야말로 내 삶을 내가 챙길 절호의 기회이지 동시에 나를 사랑할 아주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 잘 챙겨 먹는 거, 영양제도 챙겨 먹는 거, 건강검진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러 나가면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나를 챙기는 과정이에요. 나를 살피는 과정이고,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 몸을 함부로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남들이 볼 때 조금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기성하고 이기주의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기성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기주의는 남을 다 함부로 해도 괜찮아, 나만 살면 안 돼, 이게 이기주의예요.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성이 있지 이기주의는 별로 없어요. 내 몸에 대해서는 이기성을 좀 가지고 내 스스로를 잘 챙겨라. 혹시 지금 뭐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께 좀 이런 꼭 말씀을 드립니다. 내 월급의 1%에서 2% 정도는 내 몸을 위해 써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가족들 같이 살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만,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사는 겁니다. 또 내가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가족 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아이들 다 커가지고 이제 내 몸 늙어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내 몸 관리 잘하는 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는 방법이에요. 온 가족을 위한 과정이자 가장 중요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기품 있고 우아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책과 사람의 코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효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관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부들은 더 신나게 살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기는 해요. 부부가 뭐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우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우랑 성관계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큰 기쁨입니다. 부부가 좋은 성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함께해 주시는 분 이효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실사이버대학교 이효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부부관계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힘드시구나. 힘든 건 네. 아니고요. 네. 관심도가 좀 굉장히 좀 높아서 네. 부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성적인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나이가 들고 50대 이상의 부부들을 보면 점점 부부 관계가 줄어드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좋은 부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성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 관계에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성공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쭉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떤 부부는 정말 왕성하게 성관계를 하고요. 어떤 부부는 그냥 한 번 하고 애 생기고 그다음에 남은 생에 안 하는 부부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불행한가? 부부 생활이 일단 다른 관계와 다른 점 중에 이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부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럼요. 너무 간절한 부부도 있고 한쪽만 간절한 부부도 있고 그런데 그냥 둘 다 관심 없는 부부들도 되게 많아요. 그 기쁨이 별로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극히 일부 아닐까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섹스레스 부부들 많죠. 50대가 넘어가잖아요. 전반적인 성적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성들 같은 경우는 완경을 하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면 성적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남성들 같은 경우도 옛날만큼 힘이 없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내가 반응이 없으니 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귀찮아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요.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실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기는 해요. 부부가 뭐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우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우랑 성관계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운동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이런 외도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몸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높이고 그리고 이런 성적인 기쁨까지 갖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충만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도의 가능성은 또 많이 낮아지는 거고 특별히 5060 지나면서 이때 외도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꼭 성관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기쁨과 아니면 어떤 이런 역동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또 서로 한 20년 30년 살아보세요. 일도 20년 30년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잖아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맨날 얼굴 쳐다보면 그게 그거고 더군다나 점점 늙어가면 늙어갔지 더 예뻐지거나 잘생겨지진 않잖아요.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도 발기가 잘 안 되고 여성들도 실질적으로 심리적 발기도 잘 안 되지만 성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뭐 50, 60 넘어가면서 성관계는 뜸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에 둘 다 같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은 너무 왕성한데 다른 한쪽은 좀 시들시들하다. 그럼 그때부터 이 성 문제가 벌어지고 때로는 이게 뭐 외도 사건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고체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성관계를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는 건 한쪽은 왕성한데 다른 쪽은 좀 별로 원치를 않아. 심지어는 싫어해. 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여성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땐 상담 현장에 많이 오세요. 그럴 때는 이제 조율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너무 성관계를 싫어해요. 그럼 남편이 계속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귀로 다 한 것 같아요. 남편은 하긴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충만감을 못 느끼니까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부부 사이에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뭐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날짜 정해놔요. 뭐 토요일에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싫어도 좀 이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대신에 남편은 찝쩍거리면 안 돼요. 이런 약속을 하는 거고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으면 대신에 그때는 서로 거부하지 말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체 공휴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 날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지켜가면 적어도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랑 약속을 지키는구나. 또 그렇게 우리가 정해진 날 할 때에는 충분히 매너를 지켜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부부 생활이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다음 날까지 가나 싶을 정도로 지루성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배우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도 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20분이 됐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2시간, 3시간 가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서로 간의 일종의 약속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또 지켜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성상담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켜져서 서로 간의 심리적인 신뢰감이 확보될 때까지 꾸준히 그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또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이
변화를 조금씩 주어가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이런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 간의 이런 정서적 관계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셨을 테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성관계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부와 이런 성관계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 부부가 있을 텐데 보셨을 때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이건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관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부들은 더 신나게 살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 몸에 대한 매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덜 건조하죠. 그렇지 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조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신에 성관계가 더디더라도 굉장히 사이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은 보통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몸을 터치를 좀 많이 해줘. 예쁘다 말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일종의 매너가 있는 거고 이 마음에 대한 일종의 애무 과정이 있는 거죠. 마음 애무라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몸에 대한 애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예뻐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 하면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합의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서로 간에 나는 뭐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또 다른 간절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경우에는 인생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관계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때로는 너무 넓어져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24시간 1년 내내 혹은 평생에 걸쳐서 늘 안전한 배우자는 없어요. 항상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 지켜보고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냥 지속적이고 왕성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근데 참 이게 결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내내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일상의 둘만의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뭐 부부 생활도 또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뒤로는 우리가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보는 관계가 돼서 딱 틀이 잡히게 됩니다. 틀이 잡히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옛날에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거나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짬짬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간절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뭐 너무 왕성했고 그땐 또 젊었고 그러면서 뜨겁게 딱 타올랐다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다툼이 그 사이도 들어가요. 우리의 지루함과 우리의 이런 일상의 작고 큰 다툼 또 일상 가사에 대한 작지만 우리가 갈등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성적인 부분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관계들이 또 다툼으로 한두 번씩 이어지면 관계가 확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성적인 욕구가 사실 좀 줄어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줄어드는 또 더디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부부가 마음이 잘 맞을 때 마음만 잘 맞으면 몸의 매칭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또 어떤 부부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부들이 생겨나요. 부부싸움의 이제 양상인데 아주 화끈한 부부들은 부부생활도 화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싸운 다음에 부부관계를 화끈하게 갖고 그 다음에 쫙 풀어지고 마치 무슨 화끈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런 부부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성적 관계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겨가지고 그 부부싸움을 빌미로 해서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부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결혼을 시작을 하고 부부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일상의 지루함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일단 부부의 성적 관심은 떨어지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생겨나면 실제 여성은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기본적인 작동 모드가 달라져요, 몸이.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하거나 그러면 성욕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꼭 남자들은 성욕이 또 부릴 듯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타이밍이 안 맞는 인생은 또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 성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좋은 성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몸의 타이밍을 잘 알아채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또 남성들이 왜 강하게, 세게, 뭐 힘차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여성들한테는 맥히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 일종의 성에 대한 신화와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성생활할 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요새 부부들이 이제 매체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약간 관음적인 양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자꾸 배우자의 몸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결혼에 살다 보면 여성들도 남성들도 몸이 볼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성적 매력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몸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도 또 싫거든요. 왠지 어서 뭐 봤던 포르노에서 봤던 장면을 나한테 막 실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물건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혹은 내가 봤던 포르노에 보니까 남자들이 뭐 힘있게 강하게 뭐 롱타임 이렇게 가는데 내 남편은 아무리 봐도 그 반대편에 서 있고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나눠야 돼요.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냐면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좋은지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전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후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남편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뭐 빠르고 힘차게 간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딱 뭔가 조금 지금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이미 엔진이 식어버린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서로를 잘 알아가지고 매칭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가. 그러면 아내가 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내 아내는 요럴 때 또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요 직전까지 남편이 좀 이렇게 견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요 맞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요 맞아지는 요 타이밍이 비슷하면 이때 우리는 당신은 옥녀고 나는 병강세야. 그러면서 아주 몸에 환상적인 조합을 갖는 이런 커플이라고 서로 또 느끼게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없어요. 성적인 것도 당연히 약간 식었다 싶을 때 다시 또 올라가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는 서로를 위한 이런 배려나 노력 또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복이라고 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죠. 행복은 다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재미는 있을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향점으로 삼고 나아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런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람마다 다 기쁨이 제각각이고요. 부부마다 서로하고 맞아가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냥 플라토닉 러브만 하고도 평생 살아가도 난 행복해 이럴 수 있고 어떤 부부는 아니야 우린 바디 투 바디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부마다 서로 간에 합의되는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합의점을 찾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 합의점을 못 찾는 부부들이 조금은 힘든 부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성적인 관계가 왕성하다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적인 관계가 별로 없다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 부부간의 행복의 지점과 행복의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집의 행복은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이게 좀 안 맞을 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께 찾아오셔가지고 조율점을 찾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수평계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극단적으로 딱 나눠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 지향하라 라는 쪽에 가까운 입장이었었는데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절대적이고 중요하지는 않으니 너무 연연하지는 말라 그렇죠. 라는 쪽에 가까우신 건가요? 하시고 네. 하기 싫으면 뭐 안 하시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 성적인 문제는 다툼으로 많이 이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성적으로 별로 이렇게 동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성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안 맞는 부부이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울림이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 이호선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과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책과 사랑의 코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이야기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어떤 부부들은 불행이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상처는 원래 이렇게 고름처럼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뿔뚝뿔뚝 올라오고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옥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거기가 지옥이 맞아요. 다만 주변에 보면 정말 부러운 부부들이 있죠. 그 부부도 싸워요. 보통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 이호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도 부부관계가 참 좋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주변에 보면 정말 부러운 부부들이 있죠.
어떻게 이 부부는 이렇게 잘 지내나. 그 부부도 싸워요. 어떤 부부가 행복하다 이야기할 때는 싸움의 모습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싸움도 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고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은 죽겠네, 살겠네, 저 사람이 나중에 저 인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난 저 사람하고 사는 동안 이게 참 좋았어. 애 아빠가 이거는 참 잘해. 애 엄마가 난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아. 이런 얘기들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좋은 부부예요.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랑 피를 같이 나눈 내 가족의 장단점도 눈에 보이고 특별히 그 장단점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저런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악조건 속에서도 삶을 건강하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좋은 해석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좋은 해석력을 제가 아까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테면 우리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좋은 해석들 중에는 제일 먼저 이분들은 상대방과 불행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불행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지만 이 불행감에 대해서 가능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부부들은 불행이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상처는 원래 이렇게 고름처럼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뿔뚝뿔뚝 올라오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참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뭘 참는 거냐면 고통을 참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올라오는 부정적 사건에 내 입을 통해서 발화되는 것을 자꾸 이를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불행이 재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상대방하고 경계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남편, 이게 아내, 서로 간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잘 알고 있어서 특히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말을 가능하면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일명 발작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함부로 망신을 주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서로 간에 속상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내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이걸 지켜내는 거 되게 중요하고 네 번째로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서로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야, 네 아빠가, 야, 네 엄마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이혼에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이혼에는 정말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거라 가지고 이혼이란 말을 많이 하는 부부들은 결국 그 소원을 이루더라고요. 발이 씨가 된다 그러죠. 발이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결국 뭐냐면 각각 부부들이 서로 간에 자기 인격도 있고요. 타인의 존재도 존중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결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를 알아요.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정말 가진 애를 쓰는 거죠. 그 경계는 부부간에 넘지 말아야 될 것,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외부와 내부 사이의 경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이걸 건드리는 순간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참기도 하는 부부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는 분들 특징 같은 것들도 있나요? 되게 싸움이 너무 잦은 분들은 보면 몇 가지 패턴들이 보여요. 패턴이 있어요? 네. 제일 첫 번째로는 아내나 남편 둘 중에 한쪽 집안이 무지하게 싸우는 집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렸을 때의 그 다툼의 관계도 결국 관계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참지 않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대로 올라오면서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명 대상관계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게 더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학습이 되니까 이런 일련의 가정사,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좀 성정이 달라요. 성정. 이 성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좀 더딘 사람이 있는데 성마른 사람들, 곧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화도 빨리 내고 화도 많이 내요. 그리고 빨리 식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에서 볼 때 우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양태, 곧 부부간의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자주 싸우게 된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로 간에 자존심이 강한 부부들이 있어요. 지면 죽는 줄 알고 정말 사과하는 거를 죽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꺼이 비난하고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또 신혼부부 때 많이 싸우는 부부들은 나중에도 많이 싸워요. 근데 신혼부부 때 많이 싸웠지만 나중에 안 싸우는 부부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싸움만 하는 부부가 있고요. 싸움 다음에 방법을 발견하는 부부가 있어요.
싸움만 하는 부부는 결국 이제 이혼하게 되는 거고 또 늙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고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부부들은 그 싸움이 점점 잦아지는 거거든요. 또 이어지는 네 번째가 바로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비난을 계속 이어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단점을 건드리고 약점을 건드리고 그거에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자극하는 부부들, 이런 부부들은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서로 간에 화해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 부부들은 배우면 돼요. 화해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서로 간에도 잘 못 배우는 부부들, 이런 부부들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화해의 기술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많이 알려고 하시는데 대화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화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화해의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거. 이런 말을 할 때 혹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화가 많이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화가 났을 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서로 간에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 규칙이 선명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진 부분은 그 이전만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다툼도 줄어들고요. 또 화해도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를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툼 끝엔 불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불신이 깊어지면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각각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각자 생각하고 둘이 싸운 다음에 알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담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게 그랬구나 이거 받으려고 상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구조 속에서 싸우는가? 보통 싸움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다시금 재편이 되면 우리는 안 싸우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담을 할 때 공감받으러 많이 가시는데 공감만이 답은 아니에요. 참 부부관계가 쉬우면서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감정이 달랐을 때 상대방과 조율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조율점까지 합의점까지 잘 가기 위한 일종의 좋은 소통 기술 같은 것 이런 건 또 없을까요? 일단 결론 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게 회의가 아니에요. 인생은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꿀 떨어지는 부부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보면 사랑한다 말보다 괜찮아란 말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상대방의 실수마저도 내가 그의 삶에서 그냥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수용의 보재기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단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예뻐해줘야 돼요. 부부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다 예뻐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은 다 예뻐하지만 배우자한테 아유 예뻐, 아우 예뻐, 아 어쩜 이렇게 예뻐, 엄마 진짜 멋있지, 아 니네 엄마 정말 멋지지, 너무 예쁘지, 엄마는 정말 사랑스러워, 아빠는 정말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존재가 꽃으로 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아니 잘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부들이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를 예뻐해줘요. 이런 부부들은 정말 놀랍게 평생 잘 살고요. 아이들도 그 부모를 사랑해요. 이건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랑이 어떻게 또 다른 관계를 꽃피우게 만드는지를 역사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간의 켜를 가면서 우리 집안이 꽃밭이 되는 이유는 존재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부부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착각에서 깨야 돼요. 그 상대는 원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미화하고 일종의 약간 거의 망상에 가깝게 이 사람을 약간 크게 과대해서 내가 해석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못 본 부분이 있거나 혹은 내가 잘못 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상호 간에.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내 발등 찍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도끼를 내가 잘못 휘두른 건 아닌가. 내 도끼로 내 발등을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건 도끼를 다른 나무를 베는 데 써야 되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건 오히려 나였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인생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착각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오해한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완벽하길 바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착각을 당한 사람이 문제겠어요? 착각을 한 사람이 문제겠어요? 한 사람이 문제죠. 한 사람이 문제겠죠. 그래서 약간 내 배우자와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다 싶을 때는 내 탓이다 이걸 떠나서 일단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뭘까?
한 번쯤은 자기의 성찰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성찰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수많은 비난으로 나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비난의 쪼라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고, 불신하는 자의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 쫙 오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이런 특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다 하는 얘기예요. 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하죠? 상담자가 하는 얘기는 들리는데 내 배우자가 하는 얘기는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들리는 공간으로 오시면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하는 얘기는 들리는데 내 배우자가 하는 얘기는 나에게 안 들려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 관계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은 건데, 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뭘 해야 되냐면 산 위로 올라와야 돼요. 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조망을 해야지 그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 조망을 해주는 사람이 전문가이거나 혹은 제3자로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인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옥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거기가 지옥이 맞아요. 다만 지옥이라는 파티에 들어간 거일 뿐이다. 더 큰 세계 속에 나는 지금 지옥을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잠깐 나오면 어쩜 여기는 지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고, 지옥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지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 지옥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는 부부끼리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무료 상담 받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서 우리라고 하는 부부의 그림, 제3인칭이 돼서 위에서 이렇게 조망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생각보다 우리는 길을 빨리 찾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남편, 배우자 흉보는 거 가장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삼각관계라고 불러요. 삼각구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싸워요. 그럼 어떻게? 엄마가 막 울어. 큰애를 붙잡고, 야, 엄마가 이렇게 속상했고 네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너 엄마가 네 심정을 알기나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얘기를 듣지 못한 채 엄마의 눈물을 본 이 아이는 엄마 편에 서겠죠. 그러면서 전혀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아이가 이 관계 속에 등장을 해서 때로는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편을 먹고 아버지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이런 양태가 벌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걸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패턴을 만들어내면 죽을 때까지 패턴이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남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족에게 이런 흉을 대신 보게 된다, 이런 자기합리화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남편도 자식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혼낸다거나 아니면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부모로서의 어머니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부부가 싸우다 보면 진짜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그쵸. 또 애들은 귀가 밝아요. 그런데 이런 그 부부 싸움을 할 땐 때로는 막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관계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들의 핵심은 뭐냐면 다툼은 공개적으로 하고 화해는 둘이 한다는 거예요. 뭐 잠자리를 통해서 하든 뭘로 하든 뒤에서 쏙닥거리면서 화해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집은 싸우는 집으로만 알고 화해하는 거는 모르는 집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행감을 가져요. 그렇죠. 우리 집은 불행하구나. 불안감도 있고. 그렇죠. 우리 집은 늘 싸우는구나. 부부가 당연히 싸우면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이들도 판단을 하고, 부모가 헤어진다면 본인들은 버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유기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서적으로는 이미 유기 경험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혼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랑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생존 투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좋은 부부들이 어떤 부분가 생각해 보면 가능하면 안 싸우는 부부예요. 우리가 그럼 이 문제 생겼는데 그럼 회피를 계속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회피하세요. 회피를 한 다음에 약간 한뜸 좀 쉬고 나면, 김이 조금 빠지고 나면 다시금 화해 혹은 대화의 기회가 생겨나는데, 폭발적으로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서로도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내 귀에 반복적으로 그 울림이 남고 내 몸에 상흔이 남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상처는 끝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회피형 부부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앞에 싸우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리고 내가 폭력적인 양상이 좀 있다 싶을 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주 심한 폭력성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툼을 했다면 반드시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런 일로 싸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화해를 했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 우리도 니네 앞에서 가능하면 안 싸우려고 우리도 애쓸 거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다툼도 있지만 우리가 화해도 할 수 있고 화해를 또 하는 부부라는 것, 또 화해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